수진이는 테슬라 모델 S를 봤던 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1억 5천만 원짜리 그 붉은 차는 전시장 불빛 아래 루비처럼 반짝였고, 그녀는 마치 꿈을 꾼 듯 운전석에 올라타 핸들을 쓰다듬었다. 아빠, 이거 말도 안 돼요. 들뜬 목소리에 나는 몇 년 동안 쌓아온 희생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을 받았다. 오래된 트럭을 팔고 외식도 줄이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다. 모두 이 순간, 그녀의 그 환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행복은 아주 짧게, 한마디 말로 갈라졌다. 민재가 이 차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우리 결혼 여행도 이걸로 갈 거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민재를 좋아하지 않았다. 정중한 척은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계산적이었고, 지난 가족 모임에서는 내 은퇴 자금에 대해 묻기도 했다. 아버님, 퇴직금 꽤 되시겠어요. 웃으며 던진 그 말에 나는 섬뜩함을 느꼈다. 금융 자문가였던 시절,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은 지금도 날 속이지 않았다. 그런 남자에게 내가 딸의 차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차는 너를 위한 거야, 수진아. 민재랑 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야.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건넸지만 그녀는 잠깐 멈췄고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진심을 전하려 했다. 그 애, 내 재정 상태를 자꾸 묻더라. 조심해야 해. 그런 건 정상 아니야. 그녀는 손에 열쇠를 쥔 채 손등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줬다. 아빠는 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지만 말은 자꾸만 거칠게 흘러나왔다.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너에게 줬어. 어떤 남자가 그걸 이용하게 두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그녀는 내게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열쇠를 유리 카운터에 내던지고는 말했다. 아빠는 날 몰라요. 난 더 이상 아빠의 어린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전시장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하이힐 굽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붉은 리본이 달려있던 가방은 그녀의 발걸음에 따라 흔들렸다. 판매원이 와서 보증서에 대해 설명했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손만 덜덜 떨며 서류에 사인했다. 쇼윈도 너머로 그녀가 테슬라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고차는 붉은 빛을 내며 조용히 움직였다. 바닥에는 구겨진 리본이 남아있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했고 머릿속엔 수진이의 환한 얼굴만 계속 떠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내렸고 주방 불빛 아래 휴대폰을 쥐고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쓰디 쓴 커피를 홀짝이며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조용한 화면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오랜 동료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간을 줘. 아직 어려요. 하지만 나는 답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날 저녁 민재의 비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가 던졌던 질문들, 내 저축을 탐색하던 눈빛. 그 자리에서 끊어냈어야 했다.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상황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니까. 딸의 시험 공부를 밤새 도와주고 내 트럭을 팔아 그녀를 위해 이 차를 샀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나를 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창가로 다가가서 어둠 속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벨소리를 들었다. 결국 음성 사서함. 수진아, 나야. 미안하다. 그냥 전화 좀 해줘. 전화를 끊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지난 일주일 사이 더 늙어버린 듯했다. 문득 그녀가 5살이던 때가 떠올랐다. 자전거에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그녀는 울면서 나를 붙잡았고 나는 속삭였다. 넌 이보다 훨씬 강하단다. 그땐 내 말을 믿었는데 오늘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녀를 너무 몰아붙인 걸까? 이젠 정말로 나를 떠난 걸까? 소파에 앉은 채 손에 쥔 카드의 글씨는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금융사기를 파헤치고 복잡한 자산을 정리해온 내가 이 문제를 못 풀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는 천천히,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혼자 집에 간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라도 민재에게 간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어디론가 달리는 중일지도 모른다. 불안은 커져갔고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나는 계속 시간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밝은 화면. 모르는 번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방 조명이 화면에 반사되어 그 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이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젖어 있었다. 집에 갈게요. 30분쯤 걸려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괜찮아. 나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민재가 차 키를 가져갔어요. 나 지금 택시예요.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울음이 끊기듯 터졌다.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그대로 주방에 멈춰 서 있었다. 차가운 조리대가 손바닥에 닿아 아프게 느껴졌다. 냉장고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창밖에선 이웃집 개가 멀리서 짖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7살 시절 그네에서 떨어져 울던 모습과 겹쳐졌다. 그땐 내가 안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급히 거실로 나와 현관등을 켰다. 노란 불빛이 잔디 위로 퍼졌다. 차도는 비어 있었고 시계는 밤 9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30분이면 나는 소파에서 담요를 집어 들었다. 혹시 추울까봐. 그녀가 떨고 있을까봐. 창가에 서서 유리에 손을 댔다.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조용한 거리를 바라봤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뒤뜰에서는 오래된 그네가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7살의 그녀가 그 그네에 앉아 웃던 모습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더 빨리. 아빠. 수진이는 예전에 그랬었다. 전화 속 울음소리는 그날처럼 들렸다. 겁에 질리고 길을 잃은 아이처럼. 민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얄미운 얼굴이 떠올랐다. 내 저축에 대해 묻던 그 얄밉던 미소. 옆에 앉은 수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다. 그때 막았어야 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9시 22분. 담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딜러샵에서 내가 민재를 직접 언급한 게 너무 과했을까? 아빠 너무 오버해. 그날 그녀가 눈을 번뜩이며 했던 말, 혹시 내가 그녀를 민재 품으로 밀어 넣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벽난로 선반으로 다가갔다. 우리 둘이 함께 찍힌 사진이 거기 있었다. 16살 수진,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내 딸,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 나는 그녀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다.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어쩌면 결국 실패한 건 아닐까. 이웃이 지나갔다. 강아지가 목줄을 세차게 당기고 있었다. 잠시 그들에게 말을 걸어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제 딸이 울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거실을 서성였다.
담요는 여전히 팔에 걸려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응답 없음. 가로등 불빛이 잔디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들은 내 불안처럼 춤을 췄다. 나는 창가에 멈춰 서서 입김으로 유리창이 흐려지도록 숨을 내쉬. 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재가 그녀를 다치게 했? 그 생각에 손이 주먹처럼 굳어지고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년간 나는 그녀를 지켜왔다. 침대 밑 괴물이 무섭다며 울던 아이를 안아줬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 경력에서 더 큰 문제도 해결했던 나다. 민재가 수진을 건드렸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어둠을 뚫고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택시였다. 심장이 벌떡였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내렸다.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엔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비틀거리며 집 쪽으로 걸어왔다. 택시 불빛이 그녀를 뒤에서 비쳤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어린 시절의 내 딸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처럼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무거운 담요를 품에 안고 심장이 요동쳤다. 차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그녀의 실루엣은 희미했고 눈물은 현관 불빛에 반짝였다. 구겨진 스웨터, 손에 꼭 쥔 가방.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자갈을 밟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집에 왔구나. 목이 메어 속삭였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요. 아빠. 나는 지갑에서 구겨진 $20를 꺼내 기사에게 건넸고 택시는 조용히 떠났다. 찬 공기 속에 배기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나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은 불안했고 숨소리는 떨렸다. 익숙한 거실이 우리를 맞이했다. 바랜 꽃무늬 커튼, 주저앉은 소파, 그리고 시계가 똑딱이는 소리.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다. 손은 차분했지만 머릿속은 그녀의 전화 속 울음소리로 요동쳤다. 수진아, 아빠한테 말해봐. 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물컵은 차가웠고 그녀의 마스카라는 볼까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바닥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실수했어요. 목소리는 어릴 적 깨진 꽃병을 들고 있던 10살 아이 같았다. 우리 싸운 뒤에 민재 집에 갔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녀는 꿀꺽 침을 삼켰다. 근데 위로는커녕 계속 차 얘기만 했어요. 얼마 들었냐? 아빠 돈 얼마나 있냐? 미영이도 거기 있었고 비꼬듯 말했어요. 몰래 숨긴 계좌라도 있겠네? 나는 이를 악물었고 손바닥엔 소파 팔걸이가 파고들었다. 그 저녁 식사 자리, 민재의 싸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내 저축 이야기를 집요하게 파고들던 모습. 계속 말해봐.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수진은 담요 끝자락을 감았다. 민재가 차를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했어요. 혹시 아빠가 뺏으려 할 수도 있으니까 보호 차원이라고. 그땐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빠, 나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리고는 민재가 웃으며 키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넌 내 기사야. 라고요? 미영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에게서 못 나가 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가슴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내 딸, 내 하나뿐인 딸을 저렇게 장난감 취급하다니.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벽난로 앞으로 걸었다.
10살 수진의 사진이 보였다. 붉은 리본으로 묶은 양갈래 머리, 해맑게 웃던 그 얼굴. 그게 사실이야? 저들이 널 조롱했다고 나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울었다. 그 사람,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차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나 너무 멍청하죠.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옆에 앉아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향수는 연하고 꽃내음 같았고 담요의 쾌쾌한 온기와 섞였다. 넌 멍청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음속은 민재의 비웃음으로 요동쳤다. 미영의 그 조롱 섞인 웃음. 그런 놈들을 믿은 게 죄야? 아니야.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지친 얼굴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제 자자. 나는 그녀를 부축했다.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 그녀의 오래된 방에 데려갔다. 베개 위엔 어릴 때 쓰던 곰인형이 놓여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벌써 반쯤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더 어려 보였다. 문을 닫으며 딸기 철컥 소리가 정적을 가르고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바라봤다. 이제 넌 내 기사야. 넌 못 빠져나가.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그냥 수표책만 들고 있는 늙은 아버지라고. 가슴속이 불타올랐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지수의 신뢰, 현수의 압박, 미영의 조롱, 그리고 재등록된 테슬라. 나는 주방 카운터를 꽉 잡고 있었다.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건 조작이었습니다. 경관님. 그건 동의가 아니에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강요의 정황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의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무심했고 말 하나하나가 벽처럼 느껴졌다. 그럼 저 사람들은 그냥 지수에게서 훔치고도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억제된 분노로 차 있었다. 사기죄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경찰은 이미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며 서류를 건넸다. 나는 펜을 쥐고 종이를 찔러가며 적어 내려갔다. 그가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나는 이미 기대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정보를 모았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하고 조용히 발을 넓혀봤지만 경찰서에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집무실로 돌아와 지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어쩐지 현수가 더 큰 일을 벌였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범죄는 아니다. 경찰서의 벽들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천장의 깜빡이는 불빛조차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나는 지수를 혼자 키웠고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이라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차장 밖은 봄 햇살에 아스팔트가 반짝였다. 나는 차에 기대어 따뜻한 금속 표면을 느끼며 휴대폰을 꺼냈다. 내 연락처 목록이 눈앞에 떴다. 은행가, 변호사, 조사관. 과거의 삶에서 가져온 이름들. 현수와 미영은 자신들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건드린 건지 몰랐다. 스크롤을 멈췄고 단단한 결심이 손끝에 힘을 줬다. 이 전화기는 지금 무기가 될 것이다. 사무실은 어질러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널려 있고 오래된 청구서 위에는 반쯤 비워진 커피잔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후 햇살은 창을 통해 기울어져 들어왔고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피로에 절은 눈의 화면에 빛은 날카롭게 와 닿았다. 하루 종일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했고
아직 끝이 아니었다. 나는 계좌를 확인했다. 지수의 대학 등록금과 비상금으로 만들어 놓은 계좌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페이지가 열리고 숨이 멎었다. 5만 달러. 어제 날짜였다. 가슴이 요동쳤다. 노트북의 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급히 클릭했다. 오타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5만 달러가 사라졌다. 깜빡이는 커서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렸고 다시 숫자를 확인했지만 거짓이 아니었다. 의자는 바닥을 긁으며 밀렸고 나는 계단을 2계단씩 뛰어 올라 지수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녀의 이불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다. 지수야, 나는 조용히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공동 계좌에서 돈 뺀 거. 너야. 5만 달러가 빠져나갔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손은 이불을 감고 있었다. 나도 원치 않았어. 그녀는 속삭였다. 현수랑 미영이 우리가 결혼하게 해준 대가라면서. 미래를 위한 거라고. 미영이 울었고 현수는 나중에 집 살 돈으로 쓰자고 했어. 나는 앞으로 숙였다. 그래서 그 돈 어디에 썼니?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봤다. 하와. 이 여행 예약했대. 차 기념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고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분노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밀려왔다. 나는 방을 돌며 머리를 감쌌다. 그들은 단지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내 딸의 신뢰와 자존감을 짓밟았다. 16살 때부터 나는 대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 모든 걸 이제 그들은 축하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날려버렸다. 내 분노는 이제 불이 아니라 얼음처럼 날카롭고 냉정했다. 아빠, 미워하지 마. 지수는 작게 말했다. 어깨를 움츠린 채였다.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쉬어. 지수야. 아빠가 처리할게.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앉았다. 노을이 내린 방. 노트북 화면에선 그 5만 달러가 여전히 눈부셨다. 책상 구석에 빛나는 오래된 자문 상패가 눈에 들어왔다. 과거의 승리들이 떠올랐다. 나는 연락처를 열었다. 오래된 동료들, 고객들, 나에게 빚진 사람들. 한 장의 사진이 내 눈길을 멈추게 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의 지수. 환한 미소, 그 옆에 자랑스러운 내가 있었다. 나는 클릭했다. 싸움은 지금 시작이었다. 지수가 12살이었을 때 교정기를 놀린 학교 괴롭힘 학생과 마주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지수에게 당당히 서라고, 잔인함에는 강함으로 맞서라고 가르쳤다. 예전에도 그녀가 괴물들과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전화가 갑자기 끊기고 무거운 정적이 방 안을 짓눌렀다. 지수는 숨을 삼키며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불안하게 꼬고 있었다. 아빠. 혹시 우리를 다치게 하면 어떡해?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럴 일 없어. 걔네는 지금 벼랑 끝이야. 발버둥 치는 거지.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고 나는 화면을 확인했다. 사라야, 우리 변호사. 나는 창가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강호 씨. 사라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빠릿했다.
현수랑 미영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형편없는 싸구려 변호사 써서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저희는 사기, 강요, 절도 혐의로 역소송 들어갑니다. 이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옆에 있는 메모지에 잔잔한 손으로 메모를 남겼다. 지수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마워요. 사라. 계속 소식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지수 옆에 앉았다. 이건 그냥 허세야. 쟤네는 막다른 골목이야. 아무 근거도 없고 우리 계획은 계속된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고 두려움은 그녀의 표정에 남아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나를 다시 현실로 잡아줬다. 눈은 지수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위협은 아팠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다. 나는 현수 같은 자들을 수없이 상대해온 사람이다. 지금 그들이 벌이는 허세는 우리 더디 다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램프 불빛이 우리의 불안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커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라가 보낸 이메일을 열었다. 제목엔 최종 소송 문서, 부두라고 적혀 있었다. 지수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내 얼굴을 살폈다. 나는 침착한 얼굴로 이메일을 클릭했다. 폭풍 전야, 조용한 결의가 방 안에 퍼졌다. 시카고 법정은 윤이 나는 나무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로 가득했고 높은 천장은 구경꾼들의 속삭임을 울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약간 삐뚤어진 넥타이를 만지며 무릎 위로 리듬을 두드리고 있었다. 낡은 벤치는 삐걱거렸고 에어컨의 낮은 윙윙거림이 긴장감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법정 건너편에는 현수와 미영이 앉아 있었다. 현수는 소매를 만지작거렸고 미영은 핸드백을 방패처럼 꼭 쥐고 있어. 다 사라는 앞에 서서 당당히 서 있었다. 재판장의 의자가 삐걱이고 판사는 서류를 훑었다. 그리고 사라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르며 울렸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들은 지수강을 조종해 15만 달러 상당의 차량 소유권을 넘기게 하고 공동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된 녹음 파일과 은행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된 절도입니다. 서류를 가리키는 사라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봄, 내 탐정 친구가 수집한 통화 기록엔 현수의 뻔뻔한 요구와 미영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 손이 멈췄고 그동안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다. 현수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눈은 출구를 향했다. 미영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이미 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출된 증거에 따라 원고 측의 승소를 판결합니다. 차량은 지수강에게 반환되며 피고는 5만 달러와 법원 비용, 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건 기각,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깨는 풀렸고 사라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는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고 미영은 주저앉을 듯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이미 그들의 패배는 자세에, 표정에, 속삭이는 언쟁 속에 드러나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 16살 때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치며 안전은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말했던 그 약속 말이다.